20세기 최초의 미스테리, 그랜드 캐니언의 거인족과 비밀 지하도시. 안녕하세요. 미스테리함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오래전에 큰 마음을 먹고 이국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국에서 웬만한 관광지라는 관광지는 모두 다녀왔지만 아직까지 제 기억에 가장 강력하게 자리 잡은 곳이 딱 하나 있는데 그곳이 바로 그랜드 캐니언입니다. 경비행기를 타고 하늘 위에서 바라본 그곳에 압도당하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가도 가도 끝없는 그 황량한 절벽들 틈 사이사이 가히 장관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 크기도 어마어마해서 우리나라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거리만큼 펼쳐져 있다 하니 미국 땅이 크긴 정말 크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미스터리 영상을 만들고자 여기저기 기웃거리다 그랜드 캐니언에 관한 미스터리가 있어 반가움에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방대한 땅으로 끝없이 펼쳐져 있다는 그랜드 캐니언에 대하여 짧게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랜드 캐니언은 미국 애리조나주 북부에 위치한 세계적인 자연 경관으로 길이 약 446km, 폭 약 29km, 깊이 약 1.6km에 달하는 거대한 협곡입니다. 약 500만 년 전 콜로라도 강의 침식 작용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지구 역사상 수억 년에 걸친 지질학적 변화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랜드 캐니언은 1919년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매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이곳을 찾아 그 장엄한 풍경을 감상합니다. 그랜드 캐니언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는 협곡의 다양한 색깔과 층위입니다. 붉은색, 갈색, 주황색, 노란색 등 다양한 색깔의 지층이 층층이 쌓여 있어 마치 거대한 지질학적 예술작품을 보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그랜드 캐니언의 남쪽 림과 북쪽 림은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쪽 림은 접근성이 좋아 많은 관광객이 찾는 반면 북쪽 림은 상대적으로 덜 붐비고 원시적인 자연 경관을 즐길 수 있습니다. 협곡을 따라 여러 전망대가 있어 방문객들은 다양한 각도에서 그랜드 캐니언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랜드 캐니언은 다양한 야생동물과 식물의 서식지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곳에서는 무수히 많은 동식물종을 관찰할 수 있으며 하이킹, 라프팅, 캠핑 등 다양한 야외 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그랜드 캐니언 스카이워크는 협곡 위에 설치된 유리다리로 방문객들에게 잊지 못할 스릴과 경관을 제공합니다. 그랜드 캐니언은 단순한 관광지를 넘어 지구의 역사를 체험하고 자연의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이곳을 방문하면 그 규모와 아름다움에 압도당하게 되며 자연의 위대함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런 만큼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여행지이자 자연의 신비를 간직한 장소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 그랜드 캐니언의 원주민인 많은 인디언들은 인디언 보호구역에서 거주 중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디언 보호구역보다 더욱 비밀스럽게 통제가 되고 있는 구역에서 무엇인가를 은폐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디언 부족 중 한 부족인 호피족은 그들의 조상들이 그랜드 캐니언의 지하에 살았었다는 전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1909년 아리조나 가제트에는 그랜드 캐니언에 숨어있던 지하 도시가 발견됐다는 내용이 실립니다. 탐험가인 킹케이드는 광물을 찾기 위해 콜로라도 강을 탐험하던 중 출입 통제 구역에서 수상한 동굴 입구를 발견하게 됩니다. 동굴 입구는 그랜드 캐니언 표면에서 450m 가량 아래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동굴 입구에서 약 1.6km 들어가 수백 개의 방으로 이루어진 큰 규모의 지하 도시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 인위적으로 만들었다고 추정되며 지하 도시 곳곳에서 구리와 금으로 만든 화병, 컵, 도자기, 곡물 저장고가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벽과 돌판 항아리에서 여러 상형 문자들도 발견되었습니다. 여러 방들 중 가장 큰 방에서는 여러 구의 미라를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미스터리한 점은 미라들의 키가 2.7m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초대형 조각상도 발견되었는데 이 조각상이 부처상과 비슷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아리조나 가제트의 보도 이후 그랜드 캐니언의 지하 도시 출입이 금지되었습니다. 현재는 군인이 지키고 있어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왜 갑자기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으며 지하 도시에서 발견된 거인 미라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많은 이들은 미국이 로스웰처럼 또 하나의 관광 상품으로 만들기 위한 미끼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왜 그곳을 통제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세상에 알려줘서는 안 될 만큼의 커다란 무언가가 있을 것이라는 음모론자들의 끝없는 의구심을 자아내게 되었습니다.
일단 기사도 실제로 났었고 미국 입장에서는 이렇다 할 반박이 없으니 지하 세계가 실제로 존재하기는 하나 봅니다. 그렇다면 아리조나 가젯이 보도한 그랜드 캐니언의 죽음의 도시에 관한 기사 중 일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미국의 다른 원주민 부족보다 여러 방면으로 뛰어난 문화를 가지고 있던 호피족 원주민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가졌던 킹케이드 박사는 어느 날 호피족의 주장과 고대 문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다 그랜드 캐니언 내부에 그들의 조상이 먼 옛날에 발견한 정체불명의 지하 도시가 있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거대한 바위산을 깎아 엄청난 보물을 숨겨놓은 고대인들의 보금자리라고만 알려진 죽음의 도시 이야기에 귀가 솔깃한 킹케이드 박사는 호피족 원주민들이 지난 수천 년간 극비리에 보호해온 신성한 장소의 정확한 위치를 알고 있다는 사실에 흥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킹케이드 박사의 연구를 후원해준 스미소니언 박물관의 SA 조던 교수는 1908년 킹케이드 박사가 호피족 원주민들의 도움을 빌어 죽음의 도시를 탐방하고 나오자 박물관의 많은 학자들을 데리고 직접 죽음의 도시를 답사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도시는 당시 세계인들이 사용한 건축법이 아닌 고대 문명인들의 독특한 건축법으로 지어졌다고 하며 작은 통로를 통해 수킬로미터를 땅속으로 걸어야 나온다고 합니다. 이 죽음의 도시는 지난 수천 년간 여러 문화권의 전설에 등장하는 지옥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입구로부터 수킬로미터 떨어진 땅속으로 걸어 들어간 학자들은 죽음의 도시 내부에 어떻게 건설되었는지 알 수 없는 초대형 신전을 발견했습니다. 신전에서는 셀 수 없이 많은 불상들과 금은 보화로 만들어진 장신구들이 발견되었고 학자들은 불상들의 얼굴이 모두 동양인임을 확인하고 시대를 알 수 없는 시기의 동양인들이 먼저 미국 대륙에 생존했던 사실을 깨닫고 놀랐습니다. 신전을 지나 납골당을 찾은 학자들은 문제의 납골당에 수많은 고대인들의 미라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적어도 5만 명의 사람들이 이 도시에 함께 살았던 흔적을 찾게 되었습니다. 1909년에 아리조나 가젯의 기사 이후 다시는 신문과 학계에 거론되지 않은 죽음의 도시는 현대 고고학의 20세기 최초 미스테리로 남게 되었으며 이를 발견하고 탐험한 킹케이드 박사와 조던 교수 등의 이름은 다시는 신문과 학계 등에 거론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래전 그랜드 캐니언의 거대한 지하 도시를 건설하고 생존했던 그들은 과연 어느 시대, 어느 문명권에 숲했던 인류였을까요? 그리고 그들의 고대 문명 유적지에 관한 정보는 왜 후에 공개되지 않았을까요? 가장 미스터리한 것은 키가 2.7m에 달하는 그 미라들은 과연 누구란 말입니까? 역사서를 봐도 이 정도의 키를 가진 민족은 거의 없었고 성경 속 네피림은 이보다 훨씬 큰 거인족으로 알려져 있기에 그들은 결코 네피림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외계인이 아닐까요? 하긴 외계인이라고 하기에는 발견된 것들이 너무 동양적이어서 외계인도 아닌 듯합니다. 언젠가는 속 시원하게 밝혀지는 날이 오겠지만 그 전까지는 온갖 추측들로 음모론자들의 먹잇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울러 저처럼 미스테리를 좋아하는 많은 이들의 호기심을 오래도록 자극하기에 충분한 소재인 듯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좀 더 재미있는 미스테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테리함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였던 바빌론의 거대한 공중정원이 실제 있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오늘의 미스테리 주제는 바빌론 제국의 공중정원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적부터 저는 바빌론의 공중정원이 제목 그대로 공중에 둥둥 떠 있는 정원이라고 생각했고 성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피터팬 증후군처럼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좋게 말하면 순수함이 묻어있다고 스스로 위로 삼고 싶지만 누가 봐도 현실을 제대로 자각하지 못하는 다소 맹한 생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소개해드릴 바빌론의 공중정원을 준비하면서 바빌론의 공중정원은 하늘에 떠 있는 정원이 아니라 높은 곳에 위치한 정원이라는 사실과 사랑하는 왕비를 위해 만들어진 정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빌론의 공중정원은 신 바빌론 제국의 수도를 아름답게 꾸미던 전설적인 정원으로 느부갓네살 2세가 조성하였습니다. 공중정원은 고대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역사가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존재했는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기원전 500년 바빌로니아의 살림에서 살다가 삭막한 사막으로 시집온 메디아 왕국의 왕비 아미티스는 항상 고향을 그리워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바빌로니아가 위치한 땅은 비가 잘 오지 않고 땅이 삭막해 꽃과
식물을 키울 수 있는 기후가 아니었기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프라테스 강에서 물을 길어 정원에 물을 공급하기 위한 물탱크와 펌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당시 기술로 어떻게 이러한 것을 만들 수 있었는지는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 이야기를 쉽게 표현하자면 오늘날 바닥에서 30층 건물의 맨 꼭대기 높이까지 물을 공급할 정도의 기술입니다. 지금이야 수도꼭지만 틀면 마음껏 물을 사용할 수 있지만 고대에는 이런 기술 자체가 없었으니 유프라테스 강에서 물을 길어 그 높은 곳까지 어떻게 물을 공급했는지 미스테리입니다. 평지에 흙을 쌓아 만들어 작은 산 모양의 노대와 비슷하게 보이는 이곳은 풀과 꽃, 과일나무 등을 많이 심어 놓아 멀리서 보면 마치 하늘에 떠 있는 정원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불린 것입니다. 바빌론의 공중정원은 왕궁의 광장 중앙에 가로, 세로 각 400m 높이 15m의 토대를 세우고 그 위에 계단식 건물을 세웠습니다. 맨 위층의 평면 면적은 60제곱미터에 불과했지만 총 높이가 105m로 오늘날 30층짜리 빌딩 정도의 높이였습니다. 한 층이 만들어지면 그 위에 수천 톤의 기름진 흙을 옮겨놓고 넓은 발코니에 잘 다듬은 화단을 꾸며 꽃과 덩굴, 초록 과일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이 피라미드형의 정원은 마치 아름다운 녹색 깔개를 걸어 놓은 듯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비가 거의 오지 않는 이곳에서 이렇게 큰 정원에 물을 대는 것은 큰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왕은 정원의 맨 위에 커다란 물탱크를 만들어 유프라테스 강의 물을 펌프로 길어 올리고 그 물을 펌프로 각 층에 내어 줌으로써 화단에 적당한 습기를 유지토록 하였으며 그때그때 물뿌리개를 이용해 물을 공급하도록 했습니다. 정원의 아랫부분에는 항상 서늘함을 유지하는 방을 많이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창너머로 바라보는 꽃과 나무의 모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왕비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 세워진 공중정원은 오늘날 바벨탑과 더불어 흔적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이름은 구약 성서에 남아있지만 아름다운 메디아 출신 왕비에 관해서는 아무 언급도 없는 것으로 보아 일종의 전설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벨탑이나 공중정원의 흔적은 볼 수 없지만 바빌로니아 왕국의 수도 바빌론의 표현은 오늘날까지 남아 있습니다. 바빌론의 발굴은 독일 동방협회에 의해 1899년에 처음으로 시작되어 20세기에 들어설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마침내 최전성기의 궁전 이슈타르문, 성벽 등이 있는 메소포타미아의 바빌론은 그 장엄함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고대 문헌에서 공중정원에 대한 첫 번째 기록은 그리스 섬에서 이주한 바벨론의 벨 우스르라고 불린 사제이자 포스 출신인 베로수스가 기록한 것입니다. 베로수스가 기원전 290년에 쓴 공중정원에 대한 글은 후대 작가들의 글에서 인용된 것으로만 전해질 뿐입니다. 하지만 바빌론에 대해 그가 기록한 상당수는 고고학적으로 검증되었습니다. 바빌론의 공중정원은 그리스인들이 기원전 9세기에 광범위하게 바빌론을 재건했다고 여겼던 전설적이며 신성한 아시리아 여왕의 이름을 따서 세미라미스의 공중정원으로 불렸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정원이 식량 생산이 아니라 단순히 즐거움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보고 있으며 공중정원에 대한 아이디어는 파라다이스로 알려졌던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서 유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즐거움을 위해 정원을 만드는 것이 고대 지중해 전역으로 확산되었고 헬레니즘 시대에는 부자들이 최소한 각자의 집에 개인 정원을 갖추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정원에는 꽃과 식물만 심은 것이 아니라 건축물, 조각상, 분수대까지 더해지면서 고대 정원사들은 경관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폼페이 같은 곳에서는 프레스코 화가들이 방 안에 들어설 때 마치 정원에 들어가는 것 같은 착각이 들게 하는 장면을 저택벽 전체에 그릴 정도로 정원은 모두가 원하는 특별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 정원들은 모두 고대 메소포타미아, 특히 바빌론의 아름다운 공중정원을 모방한 것입니다. 베로수스는 공중정원이 산을 모방해서 만들어졌고 거대한 나무와 꽃들이 다양하게 심어진 벽돌로 높은 테라스라고 묘사합니다. 공중정원은 초목의 아름다움을 더하는 것뿐만 아니라 물을 끌어올리기 쉽게 지어졌습니다. 또한 바빌로니아의 왕비이자 메디아 출신인 아미티스의 향수병을 치유하기 위해 고향의 초목과 언덕을 모방해서 정원을 만들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바빌로니아의 기록에는 그런 이름을 가진 왕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른 몇 가지 출처에 따르면 공중정원이 기원전 4세기에도 존재했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느부갓네살 2세의 통치 후 수세기가 지난 후에 기록되었고 바빌론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으며
원예나 공학을 잘 모르는 작가들이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스의 지리학자 스트라본은 공중정원이 고대 바빌론에 흐르던 유프라테스 강 옆에 있었고, 정원에 물을 대기 위해 강에서 물을 끌어올리는 복잡한 기술을 사용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각 층에 오르기 위해 계단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편 기원전 1세기의 공중정원에 대해 기록한 그리스의 역사학자 디오도루스 시클루스는 공중정원이 고대 극장처럼 경사졌으며 높이가 20m에 달했다고 언급합니다. 그는 공중정원이 기둥 위에 지어졌고 갈대와 벽돌이줄을 지어 늘어서 있었다고 묘사합니다. 메소포타미아의 거대한 정원이 바빌론의 공중정원보다 먼저 지어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은 런던 대형 박물관에 있는 니느웨의 아슈르바니팔의 북쪽 궁에서 발견된 부조판에는 메소포타미아의 거대한 정원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사실 몇몇 학자들은 바빌로니아 공중정원에 대한 이야기는 출처가 뒤섞여 만들어진 것이며, 실제 공중정원이 있던 곳은 사내립이 건립한 니느웨라고 주장합니다. 니느웨의 정원과 관련한 문서와 고고학적 증거가 충분히 많고, 심지어 니느웨는 종종 옛 바빌론이라고 불리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니느웨에 관한 가설이 받아들여지더라도 바빌론의 공중정원이 존재했다는 가능성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1899년에 고대 바빌론에서 체계적인 고고학 발굴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중벽과 이슈타르의 문과 같은 고대 구조물이 발견되었지만 전설적인 정원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바빌론의 남쪽 궁을 발굴하던 중 도무로 된 방 14개가 발견되었으나 나중에 그 지점에 발견된 명판을 판독한 결과 창고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강에서 더 가까운 곳과 왕의 궁전에서 다른 곳을 발굴한 결과 거대한 배수관, 벽, 저장고, 정원을 위한 관계, 시설의 특징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전설 속의 공중정원이라고 명확하게 밝혀주는 증거는 아니었습니다. 바빌론의 공중정원은 물리적인 문서로 된 증거가 부족하지만 고대의 작가들이 글을 쓰게 하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고대 불가사의 명단에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공중정원이 절대로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공중정원이 니느웨에 있었다는 가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늘 그랬듯이 가능성이 높은 위치는 바빌론과 니느웨의 중간 어딘가로 추정됩니다. 고대 불가사의 원본은 그리스나 헬레니즘 시대에 작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올리브 나무들이 있는 마른 계단식 언덕에 익숙한 그리스인들에게 이라크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뜨거운 기후에서 진기하고 기발한 관계 시설을 갖춘 공중정원보다 더 인상적인 것은 없었을 것입니다. 바빌론에는 몇 가지 종류의 정원이 있었는데 그리스의 이전 세대 기록에서 미르로 만들어졌다고 전해지는 크레타의 크노소스 궁전처럼 그 규모가 과장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바빌론의 공중정원이 불가사의가 된 이유는 그 규모에서부터 그 시대 건축 방식과 관리까지 과연 그토록 거대하고 웅장한 시설을 어찌 관리했을까 하는 미스테리입니다. 바빌론의 공중정원은 그 자체에 대한 것이 거의 알려지지 않았지만 여전히 경이로움이자 인류의 위대한 노력을 보여주는 고대 7대 불가사의입니다. 언젠가 실제했던 증거들이 속속들이 나오길 기대하며 이만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의 3대 예언서 정감록편. 안녕하세요. 미스테리함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한국의 3대 예언서 정감록편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준비하였으니 재밌고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라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중기 이후 민간에 널리 퍼진 3대 예언서가 있습니다. 바로 송화비결, 격암유록, 그리고 정감록입니다. 이 중에서 정감록은 조선의 조상인 이심과 조선의 멸망 후 일어설 정시의 조상인 정감이 금강산 또는 가야산에서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책 이름이 정감록입니다. 정감록의 저자는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다만 조선 왕조 건국 직후 불안한 민심을 배경으로 이 책이 집필되었다고 합니다. 정시성을 가진 구세주인 정도령이 조선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워 왕이 된다는 것이 정감록의 기본 줄거리입니다. 정감록은 정확히 언제 만들어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대체로 18세기 영조, 정조 무렵에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역사 기록들 중에서 정감록이 최초로 언급된 예는 1739년 조선 영조 때 6월 9일자 승정원 일기입니다. 여기서 영조 임금은 정감록은 도적들이 믿는 책이니 매우 교화하고 사악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정감록이 이때 처음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 그 이전에도 정감록의 원형으로 추정되는 예언들은 계속해서 전해졌다고 추측합니다.
정감록에는 이 씨가 망한다는 구절이 있으므로 조선 왕조에 반대하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 탓에 조선시대에는 금기시되었지만 민간에는 널리 퍼졌습니다. 정감록은 일제강 전기까지 많은 신흥 종교의 경전으로 활용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정감록은 필사가 반복되면서 판본이 다양하게 형성되었지만 핵심 요지는 조선 왕조가 망하고 계룡산에 정씨가 새로운 나라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정씨를 두고 도령이라고 말합니다. 정감록 모반 사건의 판본에는 이 씨가 망하고 김씨, 유씨, 정씨의 삼국으로 나뉘었다가 최종적으로 정씨가 통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조선 왕조가 망하고 정도령이 새 왕조를 세우기 전까지 환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를 피할 지역인 승지로 피난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고도 합니다. 승지는 현재 기준으로 경상북도 영주 시풍기 금계리, 경상북도 봉화군 춘향면 도심리, 속리산 산속,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읍,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금곡동,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 강원도 정선군에서 영월군으로 향하는 조양강, 전라북도 무주군, 무풍면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산 남산제일봉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묘한 점이 있습니다. 승지로 지목된 곳들이 대체로 남부지방이고 때가 되면 그리로 옮겨가야 한다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로 밀어볼 때 정감록의 성지는 남부지방에서 먼 북쪽, 특히 서북평안도 지역이라고 추정함이 일반적입니다. 실제로 서북지방을 중심으로 일어난 대규모 봉기인 홍경래의 난이 농민봉기에서 정감록을 본격적으로 활용한 첫 사례입니다. 이후 홍경래 이름과 더불어 정감록은 19세기 농민봉기의 바이블처럼 사용되었습니다. 해당 지역들은 큰 고을은 전무하고 상당수는 산속했고 바위 그늘 등 일반적 거주지로서 부적합하지만 대신 외부에서 접근하기 어렵고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입니다. 즉 무릉도원이라는 생존주에 언급하는 베이스 캠프에 가깝습니다. 이를 위와 조합하면 농민봉기를 일으켰다가 실패했거나 세금 문제 등으로 야반 도주한 사람들이 실제 숨어들기 최적의 지세가 바로 저들입니다. 그리고 정감록에 항상 언급되는 궁궁이라는 주문이 있는데 이것의 해석으로 반란도 일어나고 일제강점기에 많은 신흥 종교들이 제각기 교리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동학운동을 일으킨 동학접주, 손아중 선사가 마상 배꼽 아래에서 꺼냈다는 비결이 정감록이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불상은 보물로 지정되었으며 크기는 15.6m로 절벽에 새겨졌습니다. 명치북은 배꼽에 봉인되는 적이 있는데 이 안에 절의 창건자인 검단선사가 비결을 써넣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전라감사 이구가 이 비결을 꺼내기 위해 봉인을 풀었다가 하늘에서 갑작스레 천둥과 번개가 내렸고 이구가 책의 첫 장을 열어보니 첫머리에 전라감사 이구가 연달하는 구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구는 두려워하며 다시 봉인하였고 중이 이 비결을 가져갔다고 합니다. 현대 한국에도 정감록은 신흥 종교를 중심으로 아직까지도 영향력이 있습니다. 성의 정신 유력 대권 주자가 나올 때마다 정도령 드립을 많이 쳤는데 특히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의 통일국민당 창당과 1992년 대선 출마, 2002년 16대 대선 당시 정몽준 돌풍, 2010년대 들어서는 충청도 출신의 정운찬 당시 총리가 잘 맞아떨어져서 자주 나왔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제는 아예 정시 유력 정치인들을 패러디할 때도 종종 쓰이는 모양입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본인이 2007년 유력 대권 주자이기도 했고 무엇보다 본인의 이름과 발음이 비슷해서 지지자들로부터 정도령이라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지지자가 아닌 분들이 조롱의 의미로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오히려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명박이 당선되었습니다. 2022년 제10대 대통령까지 나온 현재까지 역대 대통령 중에서 정씨 성을 가진 분은 한 분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외 대통령 권한대행이나 영부인 북한의 역대 국가원수들 가운데에서도 정씨 성을 가진 분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씨보다 드문 성씨인 전씨, 노씨 출신에서도 대통령이 나온 것을 감안하면 예언이 들어맞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론 언젠가는 정씨 성을 가진 대통령이 나올 가능성은 있지만 이는 마치 비가 올지 안 올지 모르고 기우제를 지내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 예언이 맞았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정감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 책이 존재하지만 그 내용은 서로 다릅니다. 원본이 전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최초에 정감록을 썼겠지만 이 책은 금서로 지정되어 유통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정감록이라는 이름만 들어왔을 뿐 실제로 원본을 본 적은 없습니다. 오리지널 정감록의 명성이 높아지자 여러 사람이 그 명성에 기대어 다른 내용을 담은 정감록을 익명으로 집필하여 퍼뜨리게 되었고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정감록의 내용은 계속해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독자들은 시대 상황에 맞춰서 대충 내용을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조선이 멸망하기 전 일부 사람들은 바다 건너 섬나라의 진인이 팩성을 구할 것이다 라는 내용을 미국의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일본에 핵폭탄을 투하하여 조선의 광복을 가져다준 사건으로 해석했습니다.
또한 트루먼 독트린을 주창하여 한국 전쟁에 미군을 파병한 것을 이유로 당시 많은 국민들이 트루먼을 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감록에서 말하는 정씨 왕조가 도읍할 곳으로 꼽히는 계룡산은 박정희 유신 정권 시기 대한민국 제4공화국이 행정수도를 이전하려던 공주시나 정부 대전청사가 있는 대전광역시와 매우 가깝습니다. 계룡대 또한 계룡산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건설 당시에도 계룡산 아래 신도시 후보지가 최종 후보에 포함되었으나 세종시는 영기군 남면 지역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계룡산 지역이 탈락한 가장 큰 이유는 현대 도시로 발전하기에는 입지가 좁고 교통이 불편하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정감록에 임진왜란 관련 내용이 거의 보이지 않는 점도 주목할 만한데 조선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 임진왜란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은 매우 이상한 일입니다. 그래서 일부 연구자들은 정감록이 사실 임진왜란 이전에 작성된 문헌일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감록은 다소 허황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그 존재의 의미는 인정받고 있습니다. 세도 정치와 탐관 오리들의 수탈로 인해 고통받던 조선 백성들에게 새 세상에 대한 기대를 심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정감록은 진정한 대한민국의 3대 예언서로 볼 수 있을까요? 최근 정감록에 대한 새로운 연구들이 발표되면서 정감록의 역사적 배경과 그 영향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학자들은 정감록의 주요 내용이 민중의 저항, 의식을 반영한 문헌일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감록이 단순한 예언서가 아니라 당시 조선 사회의 부패와 불평등에 대한 민중들의 바람과 희망을 담은 문서였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은 정감록의 내용이 후대에 계속해서 수정되고 추가된 과정을 통해 그것이 단순한 예언을 넘어선 정치적, 사회적 메시지를 담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계룡산을 중심으로 한 지역이 신도시 개발과 함께 역사적 유산을 보존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계룡대와 세종시의 연결성을 고려한 발전 계획들이 논의되고 있으며 정감록의 전설과 연관된 문화재 복원 사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감록의 현대적 의미가 다시 한번 조명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어떻게 보셨는지요? 좀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또 다른 영상을 준비하기 위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미스테리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